안녕하세요. 네, 국립중앙박물관 최성혜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발표가 있었는데요. 아마 발표하시는 분들 중에 저만 이과 감성이 아닌 문과 감성일 것 같아서 좀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를 받고 나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인공지능을 이제 경험하고 있는 입장에서 미래를 말하라고 하니까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적인 시점과 그다음 이제 미래, 정말로 박물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기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박물관에서 논할 때 주어를 인공지능으로 두지 않고 박물관을 주어로 두고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그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3시 27분에 제가 발표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20분 딱 맞춰서 시작하도록 발표하겠습니다. 혹시 박물관에서 오신 분들 계실까요? 많이 아까 보니까 계실 것 같은데, 아마 각자 다 나름의 박물관별로 그 설립의 목적들이 있고 우리가 지켜가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굉장히 명확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래된 인류가 가진 기억을 보존하는 것이 박물관이 가진 가장 큰 책무고, 또 그것을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연결시키는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키는 것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그동안에 굉장히 잘 해왔고, 소통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디지털 발전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지점이 연결이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그 고민으로 삼고 있던 연결을 어떻게 보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발표 내용을 좀 잡아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유물 하나하나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그 기억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 속에 담겨 있는 기억들이 박물관이라는 곳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시되고 보여질 때는 굉장히 일부분만이 노출이 되고, 또 그것 자체가 누군가의 해석을 통해서 표출이 되기에 관람객들이 그 전시된 유물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지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 다완 같은 경우에 한글이 쓰여져 있어서 우리나라 찻잔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찻잔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찻잔입니다. 2008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된 찻잔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여기에 10줄의 한글로 된 시가 쓰여져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갔던 조선 도공이 쓰여진 거라서, 이렇게 유물 하나에도 이제 얽힌 사람이 있고, 또 그 안에 시대적인 사건이 있고, 또 그게 다시 박물관에 기증되기까지의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그냥 전시로 놨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저 속에 담긴 오래된 역사나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를 쉽게 생각해내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희들이 전시 언어를 쓰거나 아니면 이걸 논문으로 쓴 거를 보여주거나 하더라도 사실은 그 지점은 어렵다는 것을 계속 큐레이터 입장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저희들이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유물을 놓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일단 구성을 해야 되고, 유물 하나 한 점이 가진 가치도 있지만 그것의 연결을 통해서 어떤 맥락적인 가치를 갖느냐는 또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고 저희들 스스로도 이 유물이 가진 가치가 뭔지,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히스토리 텔링을 하고, 그리고 전시이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시각적인 요소를 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장치들을 동원을 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서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지,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큐레이터가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싶어서 만들어졌던 것들, 그리고 또 교육을 통해서 그것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과연 제대로 전달이 됐을까? 그리고 사실 저희 스스로한테도 의심이 들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맞나? 라는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늘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 박물관뿐만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가치를 가지게 하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분명히 하고 있으실 겁니다. 특히나 그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저희들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죠. 국립중앙박물관도 사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디지털 박물관 과가 생기면서 미래 박물관을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 발표에서는 혹시나 중박에서 인공지능으로 어떤 사업을 하느냐가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그런 지점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을 관람객과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에 맞춰져 있는 지점을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하는 목적 자체가 기술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관람객들,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할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왜, 무엇을, 어떻게 라는 질문에 조금은 더 포커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냥 소개적으로 그간의 인공지능이 이 박물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느냐 하는 지점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중박이 소장하고 있는 초상화를 학습을 해서 관람객들이 이제 자신의 얼굴하고 합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실 이거는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체험형에 가깝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챗봇 서비스를 하고 있는 QI하고 스마트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QI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이게 인공지능의 문제만이 아니고 자율주행이라는 또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챗봇 기능도 당연히 필요했고요. 키오스크 같은 경우도 수어 인식하는 아바타를 통해서 하는데, 사실 이것도 인공지능이라면 되게 뭔가 학습이 돼서 수어 같은 거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현실적으로 표출되는 것에서는 제한과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박에서 19년부터 계속적으로 인공지능을 접목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을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실 그냥 인공지능이라고 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그냥 신기술이라고 할 것이냐, 굉장히 여러 가지였는데, 어떻게든지 지금 아마 오늘 발표에서 제일 궁금하실 수 있는 지점은 생성형 AI일 것입니다. 이게 2025년 올해 들어서 너무나 급격하게 저희들을 이렇게 강타하고 있는, 쓰나미급으로 저희들의 모든 생활 요소에서 지금 이 키워드가 오고 있고, 저도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에 올해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오자마자 이제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를 계속 이제 찾아내라, 사업 개발을 해라, 이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인공지능이 더군다나 이렇게 제가 썼던 23년도부터 썼는데, 그때는 이거는 문화유산이랑 박물관에서 접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올해 이제 박물관을 돌아다니면서 묻고 이렇게 계속 써보는 상황에서는 이 생성형 AI 챗 GPT로 인해서 박물관의 관람 문화가 굉장히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생성형 AI에 대한 불안 요소와 그 다음에 기대 요소가 분명히 다들 써보시고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래학자인 제리 카플란이 말을 할 때는 이 생성형 AI가 우리에게 통찰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지점도 있고, 대신에 조건이 있죠. 잘 쓰면 이란 전제가 붙어 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AI를 잘 쓰고 길들이면서 우리를 위해서 쓰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기도 전에 지금 실질적으로 이거는 도구가 아니다, 어떤 살아있는 존재 같은 느낌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생성형 AI가
정말로 통찰을 주고 지식을 열어주고 그동안에 고민을 했던 연결이라는 지점, 아주 오래된 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그리고 굉장히 넓은 지역과 장소들을 연결해 줄 수 있을까라는 이 모든 고민들 속에서 이 생성형 AI가 우리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좀 테스트가 필요했던 지점이었죠. 일단 먼저 물어봤습니다. 이제 이게 계속 이제 박물관에서 이제 저도 사업 개발을 해야 되니까 무엇을 할 수 있어라고 이제 물었을 때 그냥 모든 분야, 전 분야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이제 많은 이제 활용하고 있는 곳들을 보면 저희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저희가 말한 수집과 보존이라는 영역에서도 유물, 소장품에 대한 것들도 생성형 AI가 접목할 수 있는 지점이 많고, 그 다음에 특히나 관람객을 위한 서비스 지점에서 접점이 굉장히 이렇게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중박도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뭐 유물 관리라든가 보존이라든가 관람객 서비스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지금 인공지능을 접목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그 시도들을 하고 있고 하는데요.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도출이 됐을 때 우리가 함께 느끼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것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연 이 생성형 그 AI가 우리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던졌습니다. 과연 이제 지식의 확장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제 한글날 발표니까 이제 훈민정음 창제와, 그리고 인공지능 자체도 아까 저희가 오전에 쭉 강의를 발표를 들었지만 텍스트 기반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 글이 가진 힘이라는 게 굉장하기 때문에 이제 이 훈민정음을 가지고 글의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AI하고 대화를 계속 나눠봤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박물관 하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궁금하거나 이 소장품이나 정보가 궁금할 때 이뮤지엄을 검색을 하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장품이기 때문에 서지 정보가 우선적으로 나옵니다. 그 굉장히 많은 훈민정음 관련된 책들이 서지 정보가 사실 서지 정보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한글박물관에 쳤을 때 이제 하면 이제 전시 정보로는 훈민정음이 전시 주제이기 때문에 드러나는데, 소장자료 검색을 하면은 사실 훈민정음이 한글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노출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박물관에서 이제 자주 쓰는 사전들, 이제 위키라기보다 이제 믿고 쓰는 한국민족 대백과 사전 같은 데서 훈민정음을 치면 여기도 역시나 서지 정보가 우선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거는 한글이라는 것이 어떤 영향력으로 어떤 힘을 사람들에게 줬느냐, 세종대왕은 왜 한글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무엇을 주고 싶었느냐가 궁금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검색이라는 것에서는 그걸 찾아가기까지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챗 GPT한테 바로 이제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은 왜 훈민정음을 만들었어라는 질문 자체에 바로 이제 답을 저에게 이제 알려주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훈민정음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한 게 있고 이게 한글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먼저 물어봐요. 한글박물관 가서 전시를 볼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면 좋을 거야 라고 하고, 저는 다시 이제 묻죠. 그러면은 이제 세종대왕의 그런 한글 창제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정말 영향을 끼쳤어? 그렇게 좋은 거라는데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봤죠. 그렇게 좋은 건데 왜 조선시대에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받아들여졌다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변했을 것 같아? 같은 굉장히 그냥 던지고 싶었던 질문들, 박물관이나 이제 큐레이터나 민원이나 이제 저희들이 어디에도 얘기해주지 않았던 거를 이제 같이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궁금한 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훈민정음이나 한글 이 자체가 아니고 이게 우리들한테 준 영향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이제 그 근본적인 질문에서 이제 굉장히 단어나 그 추론의 맥락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저한테 이럴 수 있지라는 지점들을 줬고, 특히나 이제 그것이 조선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시대별로
어떤 영향을 줬는지 역할별로 질문을 만들어서 해줘라고 했는데 질문 자체는 AI가 만든 질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역사가라든가 강사라든가까지는 아는데 가정적 질문까지를 AI가 던져줬습니다. 세종대왕이 지금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참 내가 만든 한글이 지금 이렇게 백성들이 이런 지금 시점까지 너무 잘 쓰고 있어서 굉장히 감개가 무량하다. 하지만 한글을 거짓이나 비판하거나 나쁜 말로 쓰는 것이 참 비통하다라는 이제 세종대왕의 입장에서까지도 얘기를 해주니 이거를 안 쓸 이유가 없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정보들은 아까 저희들이 오전에서도 계속 인공지능이 어떤 학습 원리를 가지고 있나를 들으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학습, 그러니까 많은 거를 학습해서 보편적인 수준으로 도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화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떤 지점에서는 조금 논리적 비약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 깊이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갈 건지 깊게 갈 건지에 따라서 이 AI가 저희를 조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해본 경험이라면 이 생성형 AI는 우리에게 아주 인문학적 도구로서 굉장히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다 까지는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잘만 던진다면 그리고 지금 챗 GPTI는 던진 질문에 다시 자기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사고를 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질문을 던진다면 좋은 이제 길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큐레이터적인 고민, 그동안의 연결 지점이 어려웠는데 이것을 통해서 연결을 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는 이제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단점을 이제 한계는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봤는데요. 제가 이제 디바카 오기 전에 공주박물관에서 근무를 해서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을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제 우기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AI한테 계속 이제 주입을 시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학습한 게 사실이면 그거를 제가 오류의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잘 이끌 것이냐가 이제 굉장히 궁금했던 지점이었는데요. 이제 공주박물관 홈페이지나 뭐 이뮤지엄이나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이제 나와 있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진묘수 유물 자체의 설명만 있고 더 확장된 설명은 없죠. 그런데 이제 뒤에서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챗 GPTI는 진묘수에 대해서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학습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뭘로 학습했냐라고 했더니 굉장히 여러 가지 걸 학습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학습했는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알고 있는데 잘못된 답을 주고 너 그거 잘못했어? 아니면 그런 게 맞아? 라고 했을 때 이게 완전히 가지고 노는 혼동에 빠뜨리는 아주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왜 그런 잘못된 답을 해? 라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학습을 해서 확률적인 답변을 내놓을 뿐입니다. 라는 정말 너무나 변명을 잘하고 인정을 잘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AI를 쓰면서 하면은 출처를 꼭 물어봐. 출처를 갖다 물어보면은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출처 자체가 거짓입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기가 너무 쉽다는, 특히나 그러니까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박물관이나 문화유산 정보에서의 이 속임수에 이제 저희들이 얼마나 쉽게 현혹될 수 있는지를 사례를 보겠습니다. 무령에서 출토된 진묘수가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었죠. 단순한 질문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잘 아시죠? 무령능 진묘수는 돌로 만들어졌다는 거를. 그런데 진묘수가 돌이 아니고 금속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면서 이미 거기에서 시작된 오류가 진묘수는 장신구야라는 잘못된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그리고 너 이렇게 지금 설명에 너무 오류가 많은데 출처 정보를 알려줘 라고 했더니 출처를 알려주는데 본인의 타이틀이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인데 저기 나오는 출처 중에 맞는 게 없어요. 그리고 타고 들어가면은
그 어디에서 공주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어디에서 그걸 갖고 왔는지는 없어요. 그냥 공주박물관 홈페이지라고만 나와 있어서 그냥 공주박물관에서 그런 정보를 올렸나 보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일단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 도서라고 말하는 것들이 단 한 번도 박물관에서 나온 적이 없는 도서들을, 그리고 논문들도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서 봤는데 정말로 정답이 아니고 사실 정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챗 GPT, 제미나이, 클로드 세 가지 생성형 AI한테 같은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비교해 봤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실험의 목적이 이제 우기기, 제가 우기는 거죠. 고려시대라고 그래 진묘수 고려 거지 라고 하면은 아닌데 진묘수 백제 건데, 그러면 그럼 왜 그런 오류를 말해? 라고 하면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라고 해 라고 하면서 하고, 이제 진묘수는 갑자기 이제 무덤 장식으로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진묘수 무덤 장식이구나 하고 제가 동의를 하니까 맞아 진묘수 무덤 장식이야 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답을 하는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한글과 세종의 한글 창제에서의 그 단계와 지금 이 단계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이제 구글 기반으로 굉장히 이게 똑똑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굉장히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궁금했던 거죠. 도대체 진묘수의 학습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기에 이렇게 모든 지금 정보들이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가, 더군다나 공주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 유물의 정보가 이렇게까지 틀릴 수가 있느냐를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스스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경계하라고.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빠져들게 되면 잘못된 정보를 얘가 나한테 친절하게 주의하게 알려주면서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왜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이제 너의 그 수능성이 도대체 어디서 오고 왜 그런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얘기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인간에게 친화적이고 협조적으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너는 사실과 거짓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는 할 수는 있으나 라고 이제 전제가 붙습니다. 할 수는 있으나 내가 하는 답변은 도덕적인 함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냥 학습된 데이터 중에서 설득력 있는 거를 표출하고 그 속에 오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거를 학습을 통해서 내가 개선해 나갈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굉장히 그럴싸한 별명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말하는 문화유산 데이터셋에 이게 특히나 우리 유산에 대한 이 거짓 정보들이 학습이 되어 있는데 그 출처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물관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명백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AI 자체가 그러면 되게 똑똑하니까 이렇게 오류가 계속 노출이 되고 이렇게 사용자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오류 정보를 알고 있다면 다른 사용자가 그 오류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 책과 저와의 관계지 다른 사람이 이제 학습한 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까지 데이터들은 2003년까지 학습된 데이터라서 현행화가 안 됐다라는 이제 답을 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의 박물관에서 정확한 학습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이제 과제로 떠오르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학습한 오류를 저희들이 말하면 이제 수정을 하거나 개선을 하거나 삭제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기술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여태까지 학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거나 삭제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왜냐? 그러니까 뇌신경망처럼 학습이 되어 있어서 잘못된 정보라는 거는 그 지점을 도려내지 않으면, 저희가 환부 도려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속에 연결된 학습의 패턴이나 저희들이 말한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없어져서 무너져 버리는 거라 그런 학습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런 위험성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지금 잘못된 학습 위에다가 새로운 학습을 얹어서 그걸 과연 덮어낼 수 있을까, 이제 이 지점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전제가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양을 학습시키면 덮을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거는 밑에 깔려 있을 뿐이다. 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도려낼 수도 없고 삭제할 수도 없다면 지금 어떻게 우리가 박물관에서 해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에서는 결국은 박물관에서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똑똑하게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서 오류들이 표출됐을 때 그것이 계속 피드백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지금 이제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AI의 오류 검증 이제 시스템이 박물관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역사 비판에서 저희가 사료 비판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록된 그 책에 나오는 것들이 모두 다 그 순간 과거 어느 시점에 역사적 사건의 진실은 아니죠. 누군가가 쓰면서 기록되는 순간에 누군가의 해석이나 누군가의 그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 역시도 이 박물관에서 AI의 오류 검증을 할 때 저희들이 잘 아는 역사계 사료 비판 같은 시스템으로 구축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데이터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설계, 그 다음에 대화, 출처 구조, 감시 체계 이런 이제 방식으로 이제 박물관에서 기술적인 대응, 그러니까 아까 말한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부분들은 더 살려가야겠지만 문제는 문화유산이라는 데이터가 잘못된 기억이 학습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인류의 기억 자체가 왜곡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심각성을 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너무 좋아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가 이걸 써야 돼라는 것에만 포커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그거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이게 학습된 이제 확률 모델이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있으면 이제 기술은 아까 이제 많은 이제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물관에서의 책임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자체도 이제 저희가 오늘 주제 발표가 같이 함께 진화하기였기 때문에 이제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지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성형 AI가 가지고 오는 이제 가능성에 따라서 위험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고 뭐 많은 곳에서 이제 그 인공지능이 막 저희가 이제 영화나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인간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고 지금 당장 이제 노동력 일자리 이런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면서 이 새로운 위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 똑똑한 AI가 지금도 챗GPT-4가 IQ가 한 120 정도라고 하는데 이제 새로 나오는 버전이 157까지 나온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 이제 뭐 세스에서 발표된 거는 아주 정말로 뭐 한 2200년 뭐 2000만 년의 시간을 학습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정말 초거대의 똑똑한 인공지능이 나타날 거라고 하면 사실은 그런 인공지능이 답하는 거를 인간인 제가 네 말이 맞을 것 같아 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공지능한테 우리는 기대만 하고 있을 것이냐,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명백하게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존을 위한 준비가 하고 계실 거고 이제 더 급속하게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아까도 계속적으로 반복된 얘기가 학습된 데이터라는 거죠. 결국은 인공지능이 감정을 학습을 하든 인간 능력 중에 공감을 학습을 하든 그것은 학습에 의해서 척하면서 나오는 것뿐이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느끼는 거는 박물관에서 유물을 보고 우리가 느끼는 거는 이제 진짜인 감정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박물관에서 어떻게 찾게 해줄 것이냐, 이 지점이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휴머노이드가 곧 도래하고 이제 얼마 전 3월달에 그 경희대 김상윤 교수님이 휴머노이드라는 책을 쓰셔가지고 봤더니 정말 전 세계 정말 모든 분야에서 이제 휴머노이드가 지금 활발하게 연구되고 이제 어떤 분야에 쓰일지 쓰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경계가 됐던 건 이제 이 아이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시점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2년도에 김영하 작가의 작별인사 책을 읽었을 때는 이제 그 시점이 아니었다면 뭐 허황될 수 있어라는 아니 소설적인 상상력이 굉장히 훌륭하시구나라고 했을 텐데 사실 22년에 이 책을 읽고는 이런 세상이 곧 오겠구나라고 사실 느끼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계가 인간인가 나는 인간인가 기계인가를 묻다니 이제 결국은 근데 주인공인 나가 기억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가 박물관이 인류 공동의 기억을 보존하고 미래로 전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기억이 왜곡된다면 그리고 그런 기억을 너무나 많이 학습한 휴머노이드가 생긴다면 우리는 이거하고 어떻게 공존하면서 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014년에 코로나 직전에 나온 책인데 사실 이제 박물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을 읽다가 박물관 얘기가 나오면 이제 굉장히 이제 딱 집중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코로나 전에 읽었을 때와 코로나 이후에 읽었을 때 느낌이 굉장히 다르게 다가온 책인데요. 이제 그 독감으로 인류의 이제 문명이 거의 전 세계 인류가 다 망하고 아주 소수의 인력들만이 살아남아서 너무 사람이 적게 살아나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가 있지 않은 인간만이 있을 때의 세상의 멸망을 다룬 책이기는 한데요. 그 속에서 떠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술이나 인간성이나 그 다음에 그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책인데 그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문명박물관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뭐냐면 이제 이따가 떠난 사람들이 이제 나의 아이디 카드나 뭐 아니면 쓰던 물건들을 놓고 가는 것들이 모여서 전시가 되면서 박물관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데 단지 그냥 멸망한 구시대의 유물을 모아놓는 곳이 박물관이 아니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기억하고 우리가 누구였지?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과 무엇을 느끼면서 살았지라고 그 문명박물관에 놓여진 걸 보면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한테 예전 세상은 이랬어라는 거를 가르쳐주는 곳이 바로 문명박물관이었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이 문명박물관 이야기를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박물관이 어떤 곳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AI 시대 이제 지금 저희한테 왔고 더 빠른 속도로 저희들한테 다가올 거고 더군다나 지금보다 더 세게 더 강력하게 다가올 건데 저희들이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이냐. 기술이 좋다고 막 그냥 지금 막 모든 것이 막 이런 기술을 말할 것이냐 아니면 이 기술이 앞으로 인간하고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지 그 속에서 인간이란 정말 무슨 존재가 돼야 되는지 박물관에서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미래 세계에도 잘 전달이 돼서 미래에 있는 남은 사람들이 박물관에 와서 저 유물은 말이지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박물관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